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흔히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죠. 저도 반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준수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어여쁜 며느리를 얻었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냈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이었을 줄이야. 모든 비극은 바로 그 며느리 최미영의 손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은 건 작년 봄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 준수와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12살 손자 서준이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니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영이는 정말 착했어요. 아니, 착한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었거든요. 남편 잃은 저를 위해서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고 병원에 갈 때도 항상 따라와주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있으면 따뜻한 차까지 끓여다 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계실 때 효도 제대로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편안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미영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에요. 아들 준수도 착하긴 하지만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영이가 더욱 고마웠어요. 미영이와 준수는 결혼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서준이가 12살이니까요. 처음에는 신혼 때처럼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준수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을 하고 있고 월급도 45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시세가 8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이 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 퇴직금하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고 준수도 적금을 5천만 원 정도 모아뒀어요. 남편 생전에는 이런 돈 관리를 다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처음에는 어머님, 돈 관리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안했지만 저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미영이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착각인 줄 알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고 저는 서서히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해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손자 서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미영이 행동에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은행 가는 날을 물어보면 어머님, 혼자 가시지 마시고 제가 같이 갈게요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면서 은근히 혼자 다니도록 유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통장이나 서류를 보고 있으면 전에는 관심을 안 보이던 미영이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어머님, 뭐 보고 계세요? 하면서 살짝 들여다보더라고요. 아, 그냥 은행 잔고 확인하는 거야.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요즘 은행 이자도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걱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미영이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는데 그 패턴이 묘했어요. 어머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나가는 시간을 보니까 항상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확히 은행 업무 시간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사는 게 늘어났어요. 새 가방, 옷, 신발 하나씩 늘어가는데 다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미영아, 이거 새로 산 거야? 예쁘네.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직원 할인으로 싸게 사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하나는 다 믿을 만했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전화 통화였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편하게 통화하던 미영이가 이제는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용히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이 완전 달랐어요. 평소 저한테 말할 때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인데 전화할 때는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더 친밀하고 애교 있는 목소리였어요. 응, 알겠어. 그때까지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아는 미영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준수가 없을 때만 전화가 오는 것도 이상했어요. 준수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준수가 퇴근하기 30분 전쯤에는 항상 통화를 끝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미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오시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응, 알겠어.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나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에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미영이 얼굴에서 잠깐 당황한 기색을 봤거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친구와의 통화일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일들이 한 달 정도 계속되었을 때 미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전세 계약이 내년 봄에 만료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전세 계약이 내년 4월에 끝나거든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사실 요즘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이 동네는 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미영이 표정을 자세히 봤는데 뭔가 계획된 느낌이었어요.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말 같았거든요. 다른 데라면 어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전세금도 덜 들고 환경도 더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영이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제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세금도 지금보다 5천만 원 정도 적게 들고 집도 더 넓고 좋대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영이가 부동산 일하는 친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1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친구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 친구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런 친구가 있었어? 네. 원래 친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집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뭔가 어색했어요. 말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럼 준수하고 상의해보자. 네, 어머님. 그런데 우선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고 집 한번 보러 갈게요.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응. 그럼 함께 가보자. 그렇게 해서 며칠 후에 미영이와 함께 집을 보러 나갔어요. 미영이 친구라는 사람은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했거든요. 과할 정도로. 그리고 미영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친밀한 관계 같았어요. 눈빛이나 말투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이 집 어떠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보다 방도 하나 더 많고 베란다도 넓잖아요. 집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미영이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친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전세금이 얼마나 되죠? 2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3억이시라고 들었는데 5천만 원 정도 절약되시는 거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저희 전세금 액수를 정확히 알려줬을까? 단순한 집 구경인데도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미리 얘기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준수에게 이야기했더니 준수도 좋아했어요. 엄마, 그런 좋은 집이 있다면 이사하는 게 좋겠네요. 5천만 원도 절약되고 준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뭔가 찜찜했어요.
며칠 후에 준수와 함께 다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이번에도 그 남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준수가 있을 때는 미영이와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정말 그냥 친구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준수도 집을 보더니 마음에 들어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좋네요. 여기로 이사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미영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 집 계약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계약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도 그 집을 보고 싶어 한대요. 요즘 좋은 집은 정말 금방 나가거든요. 계약만 미리 해놓고 이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때도 뭔가 준비된 말 같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계약금부터 넣어야 할 것 같아요. 1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할 때 나머지 돈을 주면 되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미영이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 그리고 왜 자꾸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걸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어. 그럼 계약금 준비하자. 그래서 제 통장에서 1천만 원을 꺼내서 미영이에게 줬어요. 미영이가 계약을 처리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미영이 표정을 유심히 봤는데 돈을 받는 순간 눈빛이 반짝하더라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며칠 후에 미영이가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계약 다 됐어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받아서 자세히 봤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계약서가 너무 깔끔하고 새 것 같았거든요. 보통 부동산 계약서는 여러 번 복사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마치 방금 프린터기에서 뽑아낸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 미영아.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일은 제가 해야죠. 그날 밤, 저는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미영이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외출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고, 전화 통화도 더 자주,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사는 물건들도 더 비싼 것들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몇백만 원은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미영아, 이 가방 새 거야? 아, 이거요?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사온 거예요.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미영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뭔가 들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우리 방에 왜 들어갔어? 아, 어머님. 어머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불 정리해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영이 표정이 너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고마워.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이불은 이미 정리해뒀거든요. 그리고 미영이가 제 방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확인해보니 제 서랍이 미묘하게 어지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인감도장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미영이가? 며칠 후에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며칠 전에 어머님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신 적 있으시죠? 발급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머님 명의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가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뭔가 했구나. 하지만 정확히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제 개인 서류들이 몇 개 없어져 있었어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불안해졌어요. 미영이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제 서류와 인감도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수가 출근하고 미영이도 외출한 사이에 저는 미영이 방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미영이 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뭔가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보였어요. 옷장,
화장대, 책상, 다 평범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액세서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랍 안에 제 인감도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개의 서류와 함께 말이에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첫 번째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였어요. 3억 원 대출 신청서였는데 담보는 저희 집 전세금이었어요. 그 다음 서류는 새로운 계좌 개설 신청서였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통장과 카드 수령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서류에서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전세금 3억 원을 미영이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서류였거든요. 제 서명과 인감까지 찍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새로 이사갈 집이라고 보여줬던 그 집. 진짜 계약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는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자는 제가 아니라 미영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영이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새 집 이사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전세금 3억 원을 빼돌려서 일부는 자기가 새 집 전세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거든요. 미영이가 어떤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남자는 부동산 친구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둘은 절대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연인 관계였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둘이 여행도 함께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호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 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13년 동안 한 가족으로 믿고 살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더 끔찍한 건 사진들 사이에서 메모 같은 것도 발견했어요. 미영이 필체로 적힌 메모였는데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1단계 시어머니 인감도장 확보 완료, 2단계 전세금, 대출 서류, 준비, 진행 중, 3단계 새집 계약 핑계로 돈 빼내기, 4단계 태연이와 새 출발. 태연이라는 이름이 그 남자 이름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모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준수는 절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시어머니는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고. 3억이면 태연이와 충분히 새 시작할 수 있어.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이게 13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적은 글이라니.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증거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둬야 했어요. 미영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이 떨려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3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면서 제가 그렇게 미영이를 믿었는데 남편 장례식 때도 제일 많이 울어줬던 사람이, 제가 슬퍼할 때 가장 많이 위로해줬던 사람이,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가면을 쓴 목소리 같았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 표정도 이제는 가짜로 보였어요.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겨우 이 말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미영이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준수가 믿을까? 미영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영이가 언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미영이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준수와 장난치고, 서준이 숙제도 봐주고,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입맛이 없으세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는데 미영이가 저를 챙기는 말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소름만 돋았어요. 이 모든 친절이 다 계산된 연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응, 맛있게 먹고 있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식사 후에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준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뭔가 걱정 있으세요? 준수도 제 상태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시면 일찍 주무세요. 미영이한테 말해서 차 끓여다 드리게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미영이가 끓여준 차를 절대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영이가 하는 모든 일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변한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72살 할머니라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어요. 미영이가 저를 우습게 봤다면 큰 착각이었어요. 저도 인생을 72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봤거든요.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미영이가 저를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오산이었어요. 그날 밤을 새우면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속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준수는 미영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줄 수도 있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신뢰,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자 서준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서준이가 이런 엄마를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은행 가실 거 있으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가 저와 함께 은행에 가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아마 대출 서류를 처리하려는 거겠죠. 아니야, 오늘은 은행 갈 일 없어. 아, 그러세요? 그럼 혹시 이번 주 중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어요. 우선 제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제 계좌에 특별한 보안 조치를 요청했어요. 제가 직접 가지 않고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말이에요. 은행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가족분이 어머님 인감도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수상한 거래 시도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일단 미영이가 제 돈에 손을 댈 수는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미영이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영이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72살 할머니와 40살 며느리의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영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미영이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저에게 약 챙겨주고, 서준이 학교 보내주고,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특히 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틀렸어요. 저를 속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 계속 연기해라. 얼마나 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지 보자.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미영이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준수가 출근하고 나면 1시간 후에 어김없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30분 정도 통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전화를 받고 방으로 들어간 후에 저는 조용히 방 문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물론 도청은 나쁜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응. 태연아. 응. 어제 말한 거 준비됐어? 역시 태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모에서 봤던 그 이름 말이에요.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은행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아. 제가 은행에서 보안 조치를 한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 우선 계약금은 받았으니까 그걸로 당분간 버티자. 제가 준 1천만 원 계약금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응. 사랑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통화가 끝나고 미영이가 방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급히 거실로 돌아갔어요. 몇 분 후에 미영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미영이가 나간 후에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미영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더라고요. 저도 몰래 같은 버스에 탔어요. 72살 할머니가 며느리 뒤를 쫓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영이는 시내 번화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한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부동산 친구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남자, 태연이었어요.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연인 사이가 확실했어요. 태연이 미영이 손을 잡고 미영이는 태연에게 기대면서 정말 역겨웠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비록 72살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 사용법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서준이가 가르쳐줬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둘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계속 따라갔어요. 놀랍게도 둘이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함께 은행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뭔가 금융 업무를 보러 간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후에 둘이 은행에서 나왔는데 미영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미리 보안 조치를 해놔서 그런 것 같았어요. 태연이 미영이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둘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미영이가 정말 태연과 연인 관계이고 둘이 함께 뭔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미영이는 아직 안 와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미영이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뒤졌어요. 옷장 안, 화장대 서랍,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통장이었어요. 미영이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8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돈이 들어왔어요. 매달 2에 300만 원씩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는데 통장 뒤에 있는 메모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준수 카드로 현금 서비스 매달 200만 원, 시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 태연이한테서 마이너스 500만 원. 미영이가 준수 몰래 준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제 통장에서도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연이한테서도 돈을 받고 있었고요. 어떻게 제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었을까 했는데 통장 뒤에 제 도장이 찍힌 출금 전표들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제 인감 도장을 훔쳐가서 몰래 돈을 빼낸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제 돈을 이렇게 빼내고 있었다니.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두 번째로 발견한 건 서류 뭉치였어요. 여러 가지 계약서와 신청서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미영이가 저희 집을 아예 팔아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요. 물론 실제 집주인이 아니라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미영이는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발견한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와 태연이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편지라니. 아마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편지로 소통했나 봐요. 편지 내용이 정말 끔찍했어요. 미영아,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우리가 3억을 손에 넣으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자. 이미 항공편도 예약해뒀어. 태연이가 쓴 편지였어요. 3억을 손에 넣으면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미영이가 쓴 편지도 있었어요. 태연아,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정말 순진해. 아직도 내가 착한 며느리인 줄 알고 있어. 준수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계획이 성공할 거야. 그러면 이 지겨운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어. 지겨운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3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면서 서준이도 낳아서 키우면서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사진들이었어요. 미영이와 태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 어떤 사진들은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사진이 2년 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영이가 태연과 바람을 핀 게 2년 전부터라는 얘기였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영이가 저희 가족에게 친절했던 것도, 남편 장례식 때 많이 울어줬던 것도, 제가 슬퍼할 때 위로해줬던 것도 다 연기였어요. 다 계획의 일부였어요. 아마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었겠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거겠죠. 저는 모든 증거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통장, 서류, 편지, 사진. 모든 걸 다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정리해뒀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 배신감,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미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응. 어디 다녀왔어?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태연과 만나서 저희 돈을 어떻게 훔칠지 의논하고 온 거였어요. 그래. 친구들이랑 즐거웠겠네.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 저녁, 준수가 퇴근하고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미영이는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어머님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며느리인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수 오빠도 다들 부러워해요. 이렇게 좋은 엄마를 두고. 준수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정말 복이 많지. 엄마도 좋으시고, 미영이도 이렇게 착하고. 그 순간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준수가 미영이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미영이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으니까요. 서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제가 손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른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서준이 정말 똑똑하구나. 서준이를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을 텐데. 식사 후에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 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철이는 68살인데 젊었을 때 은행에서 30년 동안 일했어요. 금융 관련 일은 정말 잘 알거든요.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영철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와서 얘기하자. 알겠어. 누나,
내일 오전에 갈게. 영철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영철이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줬거든요. 이번에도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영철이가 왔어요. 마침 준수는 출근했고, 미영이는 또 어디 나갔고, 서준이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누나,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저는 영철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저를 속여왔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어떤 증거들을 발견했는지 다 말했어요. 영철이는 제 얘기를 듣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누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범죄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증거부터 확인해보자. 영철이와 함께 미영이 방에 가서 제가 찾아낸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영철이는 은행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서 서류들을 보더니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나, 이거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그리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어. 여기 보면 누나 통장에서 이미 몇백만 원씩 빠져나갔잖아. 영철이가 맞았어요. 저는 몰랐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수 신용카드로도 계속 현금 서비스를 받고 있어. 이건 준수가 모르는 사이에 진 빚이야.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준수 명의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 하지만 준수가 믿을까? 미영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누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믿고 안 믿고 할 게 있어.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 이 여자가 정말 3억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영철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준수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해.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야. 준수가 충격받을 텐데. 물론 충격받겠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잖아. 영철이와 상의한 결과 그날 저녁에 준수가 퇴근하면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오후에 미영이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영철 삼촌 오셨었나 봐요. 신발이 있었는데. 응. 잠깐 들렀다 갔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이가 은근히 묻더라고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냥 안부차 들렀다 간 거야. 아, 그러셨구나. 삼촌께 안부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 준수가 퇴근하고 와서 온 가족이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고, 준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서준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고, 미영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에 저는 준수에게 말했어요. 준수야, 엄마하고 얘기 좀 할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미영이가 설거지 끝나면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준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어요? 응, 있어. 아주 큰 문제가. 잠시 후에 미영이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 했어요? 미영이가 밝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 뒤에 숨어있는 계산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앉아라. 미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미영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태연이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준수는 깜짝 놀라면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수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미영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미영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태연 씨는 정말 그냥 부동산 일하는 친구예요. 친구.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친구 사이에 하는 행동이야? 사진을 본 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미영이가 쓴 편지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 지겨운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싶다고 내가 쓴 거지. 그 순간 미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준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영이를 봤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미영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해왔는데 이 눈물도 연기일 수 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13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우리 돈을 훔치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영아, 엄마 말이 정말이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미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준수가 주저앉았어요. 13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미영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내가 훔친 돈 모두 돌려받을 거고. 미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지 알아? 우리 가족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쳤는지 알아? 준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엄마, 정확히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저는 영철이와 함께 정리한 내용을 말했어요. 미영이가 내 통장에서 훔친 돈이 지난 6개월 동안 600만 원이야. 그리고 내 신용카드로 받은 현금 서비스가 1200만 원이고. 뭐? 준수가 깜짝 놀랐어요. 내 카드로 1200만 원이나? 그래. 넌 전혀 몰랐겠지만 내 명의로 빚이 그만큼 늘어났어. 미영이가 더욱 심하게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 갚을게요. 제발 경찰서는 가지 말아주세요. 갚는다고. 뭘로 갚을 건데? 내 통장에 있는 8천만 원으로?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비밀 통장까지 발견된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떡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숨겨둔 통장, 태연이와 주고받은 편지, 해외 도피 계획까지 전부 다. 그때 서준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했나 봐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이래요? 엄마 왜 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어요. 12살 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서준아, 괜찮아. 엄마가 잠깐 아파서 그래.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순진한 서준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서준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에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네. 할머니. 서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 저는 다시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연기 그만해. 서준이 앞에서까지 거짓말할 거야? 미영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는데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순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저에게 말할 때의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냉정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들킨 거 뭘 더 숨기겠어요. 맞아요. 전부 다 계획했던 거예요. 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이를 봤어요. 미영아, 너 정말 그동안 다 연기였어? 연기였다기보다는 필요했던 거죠. 이 집에서 살려면, 어머님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13년 동안을?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답답한 생활이 지겨워졌어요. 특히 어머님이 돈 관리를 혼자 하시겠다고 하면서부터는 더욱. 미영이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태연이를 만난 게 2년 전이에요. 태연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자유로웠어요. 이 집에서는 항상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역할을 해야 했는데 태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진짜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 인생의 13년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미영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서준이는 내 친아들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어? 미영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서준이는 미안하지만 태연이와 새 출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준수가 잘 키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친아들까지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너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시어머니 눈치 보기, 남편 뒷바라지.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훔쳐도 된다는 거야? 돈을 훔쳤다기보다는 13년 동안 이 집에서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정말 뻔뻔했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철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누나, 어떻게 됐어? 준수한테 얘기했어? 응.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내일 오전에 경찰서 가자.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대. 알겠어. 고마워. 영철아.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들었지? 내일 경찰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훔친 돈 전부 돌려받을 거고 내 죄값도 치르게 할 거야.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가 감옥에 가면 서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서준이 엄마로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다 갚을게요. 그리고 이혼해 드릴게요. 조용히 떠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안 돼. 내가 한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준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미영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순간 미영이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울지도 않고 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어머님,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제가 13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들, 어머님을 돌봐드린 일들, 그것도 다 값어치가 있어요. 법정에서 따져보죠. 마지막까지 뻔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그래. 법정에서 보자. 누가 이기나. 그날 밤, 미영이는 자기 방에서 짐을 쌌어요. 아마 어딘가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영철이에게 부탁해서 미영이를 감시하도록 했어요. 새벽에 미영이가 집을 나가려는 걸 영철이가 막았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 바람 쐬러요. 이 시간에 짐까지 들고? 미영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와 준수, 영철이는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서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증거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네요. 사기죄, 횡령죄, 위조죄까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미영이를 연행했어요. 미영이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서준이에게는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멀리 가게 됐다고 말했어요. 아직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거든요. 며칠 후에 태연도 체포됐어요. 미영이와 공모해서 사기를 친 혐의였어요. 그리고 미영이 명의로 되어 있던 8천만 원은 모두 압류됐어요. 저희가 피해본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 후에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저와 준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미영이를 다시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알았던 순한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판사도 미영이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피고인은 13년 동안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가족 관계를 파괴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선고가 났어요. 미영이는 징역 2년, 태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72살 할머니가 40살 며느리를 이긴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그 후로 저희 집은 평화로워졌어요. 준수는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서준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훔친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준수 명의로 된 빚도 모두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신뢰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왜 가족 일을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72살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미영이는 저를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72년 인생 경험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미영이와 태연은 정말로 3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겠죠. 하지만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이와 태연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는 미영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때 눈치채고 좋은 동생도 있고 증거도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미영이라는 가면을 쓴 사기꾼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준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서준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72살 할머니의 승리였습니다. 미영이가 경찰에 연행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물론 미영이가 잘못한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서준이가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아빠와 할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꿈에도 모르죠. 서준아, 엄마는 일 때문에 멀리 가게 됐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얼마나 오래요? 응, 한참 걸릴 것 같아.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2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후에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영철이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많이 담당해보신 경험 많은 분이었어요. 어머님, 이 사건은 정말 악질적인 가족 사기 사건이네요. 증거도 너무나 확실하고요. 그럼 미영이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미영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상대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아마 어머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게 책임을 전가한다고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뻔뻔한 일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려고 한다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그런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영이의 가족들도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어머니가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님, 미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고. 아니에요.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서준이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감옥에 가면 서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건 미영이가 생각했어야 할 일이에요. 서준이 엄마로서 말이에요. 미영이 어머니도 계속 부탁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영이가 저희 집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미영이가 결혼 전에도 다른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연도 마찬가지로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고요. 어머님, 다행히 일찍 발견하셨네요.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했다면 정말 큰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려던 계획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이미 항공편까지 예약해놨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늦게 눈치챘다면 미영이와 태연은 정말로 3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재판날이 왔어요. 저와 준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72살의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영이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13년 동안 제가 알았던 그 순한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표정도 차갑고 굳어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최미영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시어머니 이순희 씨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주는데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미영이가 한 일들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더욱 악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류를 작성했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전을 인출했으며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총 1,8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더욱 실감이 났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훔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공범 김태현과 함께 피해자의 전세금 3억 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서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검사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3년 동안 며느리로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속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제 신뢰를 이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저를 속였는지, 제가 어떻게 진실을 발견하게 됐는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특히 제가 미영이 방에서 발견한 메모 내용을 말할 때는 법정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이 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고 3억이면 태연이와 충분히 새 시작할 수 있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방청석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증인께서는 72세의 고령인데 피고인이 그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호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13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면서 저를 이렇게 우습게 봤다는 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준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준수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13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남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런 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를, 피고인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준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이 증인의 신용카드로 무단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1200만 원의 빚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어요. 증인께서는 며느리에게 용돈을 충분히 주셨습니까? 당연히 줬습니다. 생활비도 충분히 주고 개인 용돈도 따로 줬어요. 혹시 며느리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친딸처럼 챙겨줬어요. 그럼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변호사님, 지금 피고인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건가요? 돈이 부족하면 훔쳐도 된다는 건가요? 가족을 속이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건가요? 제 대답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지만 제 꿈은 포기해야 했어요. 제 인생은 없었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태연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13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며칠 후에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연도 함께 심리를 받았어요. 태연은 미영이보다 더 뻔뻔했어요. 자기는 미영이에게 속았다고 주장했거든요. 저는 미영이 씨가 이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했던 거고 사업 자금도 그냥 빌려준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찾은 편지들을 보면 태연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였거든요. 검사가 태연에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이 미영이 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우리가 3억을 손에 넣으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쓴 건가요? 태연이 할 말이 없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미영이와 태연이 해외 항공편을 예약한 기록, 태연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모든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어요. 미영이와 태연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네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저와 준수의 피해 진술이 있었어요. 저는 13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며느리가 가장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어요. 피고인은 저를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72살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준수도 피해 진술을 했어요. 13년 동안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ATM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신용카드로 몰래 빚을 만들고 제 가족을 속이고 정말 배신감이 큽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재판장이 들어오시고 선고가 시작됐어요. 피고인 최미영, 김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어요. 피고인 최미영은 13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72세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까지 버리고 공범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판결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피고인 최미영을 사기죄, 횡령죄, 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피고인 김태연은 피고인 최미영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72살 할머니가 40살 며느리를 이긴 거였어요. 미영이는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아마 실형을 받을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를 직접 고발하신 심정이 어떠세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72세 고령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72세 시어머니 40세 며느리, 법정에서 승부 갈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판결 후 몇 주가 지나서 미영이와 태연 모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피해본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어요. 미영이 명의로 숨겨뒀던 8천만 원은 모두 압류됐고, 태연이 가지고 있던 돈도 일부 회수했어요. 물론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준수 명의로 진 빚도 모두 정리했어요. 미영이가 무단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모두 변제받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준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해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서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아이가 계속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준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뭔 얘기예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된 일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무슨 잘못된 일이요? 12살 아이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최대한 쉽게 말해줬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어. 그래서 법원에서 벌을 받게 된 거야. 서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럼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응. 엄마가 나쁜 일을 했어. 하지만 서준이는 잘못이 없어. 할머니와 아빠가 서준이를 잘 키울게. 서준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미영이가 있을 때보다 집 분위기가 더 좋아졌거든요. 생각해보니 미영이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미영이가 연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그런 거짓된 분위기가 없어져서 오히려 더 편하네요. 준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요. 엄마, 만약 엄마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3억 원을 모두 잃었을 거고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우리 가족을 지켜낸 거니까요. 몇 달 후에는 미영이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미영이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편지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만.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영이와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1년 후에 미영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올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영이가 서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거절했어요. 할머니, 저는 엄마 안 만날래요. 이제 할머니랑 아빠가 제 가족이에요. 서준이의 말을 듣고 정말 기특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컸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영이라는 거짓 가면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준수는 재혼 생각은 없다고 해요. 서준이와 저를 잘 돌보는 게 자기 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서준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엄마 생각이 날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할머니,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있어서. 왜? 할머니가 엄마의 거짓말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저희가 모든 돈을 잃었을 거잖아요. 그럼 저도 학교 못 다니고 아빠도 힘들어했을 거예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확인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저를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72년간 쌓인 인생 경험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강하거든요. 세 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철이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번째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그리고 가족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미영이처럼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 눈치채지 못했다면 미영이는 정말로 3억 원을 가지고 태연과 함께 해외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저희 가족은 완전히 망가졌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고 미영이와 태연도 처벌받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됐죠.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저와 비슷한 사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72살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영이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준수는 이제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저에게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이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됐어요. 서준이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인 저를 더욱 아껴주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켜진 거잖아요. 서준이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요즘은 동네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용감한 할머니, 정의로운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죠.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속아서 집을 빼앗길 뻔했다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그 결과 그 할머니도 며느리의 계략을 막을 수 있었고 집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순진했다면, 조금만 더 방심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72년간 살아온 경험과 직감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미영이는 저를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이 저에게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준수와 서준이를 위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니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죠.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고 용감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72살 할머니인 제가 40살 며느리를 이겼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미영이 같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72살 할머니의 승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준수와 서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울 거예요. 미영이는 제가 늙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죠. 72살 할머니도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